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미디어오늘 미오캣 오늘 135화고요. 네, 저는 진행을 맡은 미디어오늘의 이한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요. 상근 선배가 오늘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원래 진행을 하던 정상근 기자가 병원에 가셔서 진료가 길어지셔가지고 오늘 못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일단 한 20분 정도 제가 혼자 할 것 같고요. 30분? 그때 또 이제 급조한 금요 초대석 계속 말해요? 네, 상근 선배가 오늘 아침에 저한테 병원에 가야 되는데 혹시 올 사람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급하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구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구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손 럭키입니다. 오늘은 첫 광고니까 여러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보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 어디가 물건이 좋은지 어느 물건이 싼지 네. 항상 비교 검색해 구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작업이죠. 그런데 대마시안 샵은 말이에요,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모아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비싸 보이는데요? 예, 이거는 소니 정품 헤드폰인데요. 오.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려 26,100원이나 더 쌉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대마시안샵은 오늘도 저희 같은 애들을 쓰면서 최저가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대마시안샵 소식이었습니다.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네, 광고 듣고 왔고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주로 상근 선배를 걱정하시는 마녀님께서 어머 어디 아프신가요 정동지, 파랑이 토끼님께서 헉 어디 아프심, 청라에서 비님께 정동지 어디 아파요. 네, 레디헤어님께서는 그 와중에 한희 기자님 화팅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구름커피님께서도 이한이 파이팅 감사합니다. 상근 선배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근데 막 엄청 큰 수술은 아니고 좀 간단한? 근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네, 그렇고요. 팟빵 게시판에 있는 댓글이랑 후원 잠깐 소개할게요. 혜준님께서 133화에 후원해 주셨고요. 07484님께서 134화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일신도시담님께서요. 저는 주로 이제 저희 칭찬하는 댓글을 많이 봅니다. 주로. 정말 들을 게 많은 프로입니다. 미호 기자님들 사랑해요. 특히 한희 기자님 웃음소리는 너무 상쾌해요. 마음껏 웃으세요. 철은 기자님 깊이 있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도 해주신 07484님께서 작년부터 후원해야지 생각했는데 이제야 하네요. 항상 유쾌하게 진행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정동지 관훈도 얼른 다시 방송해주세요. 관훈은 김용민 PD가 돌아오셔야 할 수 있는 거죠. 곧 돌아오신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까막새님께서요.
JTBC가 성급한 측면이 있지만 그동안에 보여준 진심과 성의는 진짜라고 봅니다. 미호 기자도 얼마 전에 실수한 일이 있었듯 열악한 근무 환경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성급하게 기사를 내보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JTBC가 그동안 열심히 취재하고 좋은 기사를 냈던 거를 뭐 다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인드 71님께서 기사를 쓰는 기자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길 기대해서 그런가 또 태클을 걸게 되네요. 청취자 머머님이 여쭤보셨네요. 검찰이 여쭤보길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어보다라는 말과 친해지세요. 라고. 네, 물어보다라는 말과 친해지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댓글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원래 좋은 기사, 나쁜 기사 해야 되는데요. 지금 서율 애비님께서 오늘 김강진 의원 거는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거 기사를 좀 전에 쓰고 왔는데요. 오늘 JTBC 뉴스 현장에서 김강진 의원을 갖다가 이제 탈북한 김강진 씨가 계세요. 이제 그분이랑 헷갈려가지고 이제 프로필이 잠깐 잘못 나갔는데 1분 있다가 다시 정정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JTBC에 물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출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프로필을 저장을 해놓는데요. 그리고 딱 클릭을 하면 그게 바로 방송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클릭하시는 분이 그 탈북자 김강진 씨를 클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JTBC 뉴스 현장 김종혁 앵커가 방송 마무리에 사과를 했죠. 동명이인의 프로필로 잘못 나갔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라고 했고 김강진 의원이 자신 페이스북에 쓰신 것 같더라고요. 고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뭐 저희도 기사는 썼지만 고의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이런 기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또 모아서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예전에 채널A에서 고양이가 갑자기 방송 중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썼는데 사실 그때 쓸 때는 저게 무슨 기사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이런 걸 또 모아서 보면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썼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또 볼 게 있나요? 구름커피님께서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참 이렇게. 네, 그쵸. 제가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좋은 기사 나쁜 기사를 안 하고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기사 몇 개를 준비를 해왔어요. 일단 첫 번째 기사가요. 근데 주로 재밌는 기사예요. 저는 약간 재밌는 기사를 좋아하거든요. 한겨레 기사고요. 한국당 청년 초청에 쓴소리 듣겠다더니 비판 듣자 발끈. 제목부터 재밌잖아요. 자유한국당이 1일에 국회의원이랑 이제 각계 청년 대표가 자유한국당에 바라는 이야기 시간을 마련을 했대요. 여기서 청년 정치 크루 대표 이동수 씨가 제 주변에 멀쩡한 생각을 가진 청년 중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는 한 명도 없다. 지지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가치도 콘텐츠도 없다. 정교조에게 잘못 배웠다고 청년 탓만 한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20대 청년이라고 소개한 우원재 씨도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나 젊은이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준 적이 없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철학이나 이념이 아니라 진영 논리로 사람을 공유시키려고 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자유한국당의 청년 당원들이 있잖아요. 이 청년 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잠재적 유권자를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우리 당, 즉 자유한국당이죠. 우리 당은 청년 발굴, 교육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청년을 초청해서 쓴소리 듣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발언이 끝나자마자 관계자들이 발끈한 거예요. 정준길 대변인이 막 청년들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분노에서 자유한국당에 표를 안 준 건 당연하다. 근데 왜 제2의 정유라인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청년 한 분이 저도 문준용 씨 일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유라에 비하면 잘못이 적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문재인에게 투표한 청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왜 청년들에게 왜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보다 20대 지지를 못 얻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분께서 차이가 뭐냐면 바른정당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바른정당은 1년 전 세비 반납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세비 반납을 실제로 했죠.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날에 발의해가지고 세비 반납 안 했죠. 네, 유튜브 방송 중이라고요? 제 얼굴 나가고 있어요? 잠시만요. 헐, 갑자기 말을 못하겠어요. 네,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청년들과 이제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자 김성은 비대위원이 여기 나온 청년분들 모두 감사하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막 진정시키면서 우리는 저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무조건 박수 쳐나가야 한다. 우리가 변해나가야 한다라고 수습을 했대요. 되게 재밌는 기사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네, 근데 저는 왜 안 보이죠? 나가는 거 맞아요? 네. 안 보이지만 그냥 계속 할게요. 구름커피님께서 하이디님 말씀대로 이한인 기자님 오늘 목소리가 짜랑짜랑 대박 짱이십니다. 라고 하셨어요. 하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온 기사는요. 김현정의 뉴스쇼 기사인데요. 발음이 어려워요. 항상 뉴스쇼. 네, 스타벅스 쿠폰 소송 덕후가 안티로 돌아설 때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저도 스타벅스 되게 자주 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기사를 보게 됐어요. 근데 스타벅스가 예전에 응모에 당첨되시면 1년치 무료 음료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벤트를 냈대요. 근데 1년치가 아니라 딱 한 장을 쿠폰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소송을 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재판부가 남은 364잔의 커피값을 돌려줘라 라고 해서 최근에 화제가 됐대요. 얘기 좀 해보면요. 스타벅스가 이제 스타벅스에 관련된 특별한 사연을 쓰고 그걸 SNS에 공유해서 추첨해갖고 100명한테 준다. 1년치 무료 음료를 준다. 이렇게 했는데 딱 한 장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한 장만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타벅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원래 한 장인데 우리가 실수로 모르고 1년으로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이 1년을 삭제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데 왜 너만 문제 삼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 100명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100명 중에 이분이 혼자서 소송까지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꼭 소송에 가서 이 판결을 받아서 이 판결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국 스타벅스 본사 회장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이게 이 변호사를 인터뷰한 건데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말하는 게 소송 중에 스타벅스가 계속 주장했던 게 글씨 크기가 작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갖고 트집을 잡는다. 다른 소비자들은 문제 삼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커피 손해배상 액수를 깎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근데 커피가 아메리카노로 364잔을 해도 2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 변호사가 이 소송을 맡게 된 게 이 소송을 5개월 걸렸대요. 5개월 걸렸는데 소송 비용으로 55만 원밖에 못 받았대요. 5개월 소송했는데 그러니까 뭐 한 달 따지면 11만 원씩인데 그래서 너 왜 이게 안 남는 장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변호사 했던 말이 그렇긴 한데 저도 사실 스타벅스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리 받으려고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웃긴 거예요. 저도 스타벅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스타벅스에서 막 별 찍고 이러면 다이어리도 주고 막 음료도 막 공짜로 주고 이러니까 아무튼 근데 이게 핵심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제 개개인이 개별 소송하는 건 사실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어느 변호사가 5달에 55만 원밖에 안 받고 해줘요. 그래서 일단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소비자 기본법에 비슷한 제도가 있대요. 집단 분쟁 조정 제도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강제력이 없어가지고 사업자 쪽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크게 이제 실효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아무튼 핵심은 이거고요. 제가 좋았던 건 이 변호사가 스타벅스를 좋아했는데 실망을 해서 변호를 맡게 됐다. 그러면서 막 이 제목이 덕후가 안티로 돌아설 때였어요. 재밌죠? 네. 그렇고 제가 너무 약간 말이 빠른가요? 네. 또 할게요.
이거는 기사는 아니고요.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 제자가 한성대 제자가 쓰신 네, 다음 소식은요. 기사는 아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제자가 쓴 글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인상 깊은데 이분이 15년 전에 그러니까 수업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김상조 교수가 진짜로 지하철이랑 마을버스를 타고 다녔다. 그러면서 가방이 표현이 좀 그래요. 가방에 진짜 거적대기 같이 너덜너덜한 걸 들고 다니셨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가방꼴이 그게 뭐냐니까 웃으시면서 나의 사회적 지위가 뭐냐라고 반문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 경제개혁센터 소장님이시잖아요 하니까 막 웃으시면서 맞기는 한데 가방은 그냥 대학원 때부터 쓰던 거라 편해서 쓴다. 이 가방이 뭐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 이 가방이 되게 화제가 됐었죠. 완전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네, 아무튼 좀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아예 안 쓰신다라는 아예 안 쓰는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고 사람들이 못 믿겠다 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못 믿겠는 게 저도 신용카드 하나도 없거든요. 저 체크카드만 써요. 그래서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제가 체크카드만 쓰니까 대출도 안 하고 신용카드도 아예 안 쓰니까 은행에 갔는데 저한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는 대출도 안 하고 신용카드도 안 쓰는데 왜 못 믿겠냐고 하니까 신용거래가 너무 없으면 안 된대요. 그 신용카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도 안 써요. 저도 막 나중에 연말정산 이런 거 할 때 신용카드 쓰는 거 0이라고 나와요. 0원이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 학생이 삼성 공채 지원할 때 그리고 재윤경 의원도 신용카드 안 쓰신다고. 그러니까 신용카드 안 쓴 사람 은근히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쓰시다가 카드 다 잘라서 이제 안 쓰고 현금만 쓰세요. 네. 그렇고 그리고 이 제자가 삼성 공채를 지원할 때 존경하는 인물을 적는 난이 있었대요. 그래서 마을버스 기다리다가 또 김상조 교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인물에 교수님 적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이 학생은 진짜로 적어놨다가 발송 버튼만 안 누른 상태였대요. 그 당시에 교수님에 대한 팬심이 있었다. 이러면서 교수님이 미치지 않았으면 그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갖고 결국 적지 않고 제출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한 말이 나 삼성 3번이나 떨어졌는데 그냥 적을 걸 그랬다. 후회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전히 팬심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사실 이 옆에서 오랫동안 본 사람이고 하니까 수업을 들었으면 또 마을버스도 같이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냐고 물어봤대요. 김상조 교수한테. 그러니까 부채의식 때문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김상조 교수가 80학번이래요. 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대학을 가셨네요. 그래서 학생운동 별로 참여 안 하시고 학교에 남아서 공부만 했다. 근데 자기는 그때는 공부만 하는 게 학생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사회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아갖고 이게 부채의식으로 남아서 요새 막 운동을 이렇게 한다. 실제 이제 김상조 교수가 막 삼성 본관 앞에 가가지고 막 끌려 나오고 이런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그 학생한테 요즘 친구들을 보면 부럽다. 부채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자기 주장도 강하다. 그러면서 후배들은 그런 부채의식을 안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기사는 아니지만 되게 인상 깊은 글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블루벨벳님께서 김상조 교수님은 신용카드 아예 안 쓰신 게 아니고 연말정산 때 연봉의 몇 프로 이상 써야 적용하게 되니 그 이하를 쓰면 아예 0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연 1,000만 원 가량은 쓰셨던데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군요. 네. 구름커피님께서 예전에 하요비 씨가 신용카드가 없어서 홈쇼핑 거래가 힘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혜준님께서 신용카드 하나로 쓰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쓰다 보면. 네, 그래서 저도 안 써요. 네. 그리고 예전에 김상조 교수 강연 같은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에버랜드 건으로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 재판할 때 이건희 회장 앞에서 왜 삼성의 그러니까 에버랜드가 삼성의 그 부당한 승계 고리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건희 회장이 김상조 교수를 보더니 피 웃으면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상조 교수가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정말 자기를 약간 외계인? 정말 이상하게 쳐다봤다. 뭐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다음 소식은 뭐냐면요. 또 김상조 교수 관련한 소식인데요. 오늘 자유한국당의 김선동 의원이 김상조 저격수로 떠올랐잖아요. 막 이것저것 다 엄청 막 파고 막 캐고 이러던데 이분의 이력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상조 교수가 재벌 저격수인데 이분이 왜 이렇게 김상조 교수를 막 때리나 이렇게 딱 보는데 이거는 미디어오늘 기사인데요. 이 김선동 의원은 일단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2005년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비서실 부실장 거쳐서 뭐 도봉을에서 당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의 정치 인생 역전이 바로 2008년 18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도봉 쪽은 민주당 색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유인태 민주당 의원이 그때 도봉구 현직이었어요. 그래서 선거 직전까지도 여론조사에서 유인태 의원이 이긴다, 김선동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결과가 나오고 뭐 오차범위까지 좁혀진 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근데 딱 까보니까 김선동 의원이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되게 특이하잖아요. 왜냐하면 도봉구 원래 야권이 강하고 그리고 이미 이 예전에 있던 지역구 의원도 유인태 의원이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언론이 막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하니까 아, 이 사람의 공약이 되게 특이했다. 이 사람이 그때 김선동 의원이 공약이 뭐냐면요. 영유아 보육 특구 추진이에요. 왜냐하면 도봉구가 교육 시설이 좀 낙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미래 세대와 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컨셉으로 영유아 보육 특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영유아 보육 특구를 만들어준 게 정경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도봉구에 3층 규모의 보육 기능과 도서관 등을 갖춘 미래형 교육시설이 들어섰대요. 이게 막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년 동안 해갖고 완공이 됐는데 여기가 이게 정경련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자기가 내세운 공약을 사실 이게 막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정경련에서 딱 해주니까 완전 고맙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지역에서는 아 김선동이 약속을 지켰다 이러면서 막 인기도 좋아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완전 행운이 넝굴째 들어온 셈이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사실 이분이 2008년 이전에는 이렇게 막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승승장구하세요. 막 한나라당 원내부 대표 하시고 19대 국회의원 하시고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자유한국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아서 승승장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좀 보면 이분이 왜 이렇게 김상조 후보자를 공격하나 이런 것들도 약간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 읽었어요. 네. 그리고 만현님께서 지금 댓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희 기자님 혼자서도 잘하네요. 자연스러움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달맘님께서 유튜브로 오시면 한희 기자 보여요. 네, 그렇군요. 네, 블루벨벳님께서 오늘의 좋은 뉴스라고 하시면서 제 기사를 이렇게 링크해 주셨는데 JTBC의 사과가 놓친 것이라고 해서 제가 기자 수첩으로 썼는데요. 이게 좀 뭐 사과를 한 건 훌륭한데 이제 취재가 전 되게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왜 사실 JTBC 돈도 있는 회사고 덴마크도 막 갔잖아요. 덴마크도 가고 막 했는데 왜 거제도를 안 갔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사과를 하는 거 그냥 화끈하게 하는 게 괜찮은데 이제 좀 사과를 미적지근하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아쉽죠.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에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뭐 하기 싫은데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좀 있다가 2부에서는 금요 초대석이라고 해서 기자 한 분이 오실 거예요. 그 기자분이랑 그 회사의 어떤 심각한 상황을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러면 광고 듣고 다시 할게요. 네. 아늑한 분위기 깊은 커피 맛.
미디어 협동조합 카페 온에어 아시나요? 지식과 공감이 있는 공간. 온에어는 울타리가 낮은 조합원과 시민의 휴식 공간입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입니다. 미디어 협동 조합원은 할인된 가격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엄마, 김영민, 불금쇼, 정영진, 최욱이 뉴스K 라이브에서 결합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시사 토크쇼 맘마 이스. 그 맘마이스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영진이 형이랑 최욱 씨랑 일주일에 한 번이야. 전대미문의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좌파분들이 많이 나오시나 봐요. 그럼 제가 좀 껄끄러운데. 그래. 전원책 그렇게 전원책. 다른 것은 잊어라. 맘마이스는 세상에 단 하나뿐. 엄숙주의와 정치공학을 떨치고 오직 시민의 상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맘마이스. 매주 월요일 저녁 공개 녹화합니다. 아빠는 가라 맘마이스.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제가 사실 원래 제가 진행 안 하거든요. 저 그냥 맞장구 치는 역할인데 오늘 진행자가 안 오셔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되게 어설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지금 오신 분은요. 포커스 뉴스라고 제가 예전에 미오캣에서 말씀도 드렸고 제가 기사도 계속 쓰고 있는데요. 포커스 뉴스의 김도영 기자님이세요. 인사해 주세요. 소개.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영 뉴스통신사 포커스 뉴스에서 정치부 기자로 2년 동안 근무했었던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포커스 뉴스 근데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드리면 포커스 뉴스가 좀 예전 이제 출범하고 9개월 때부터 이상했었거든요. 그때 막 권고사직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갖고 저도 그때도 노조가 만들어진다고 했었는데 그때 안 만들어졌어요? 예, 그때 노조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왜요? 근데 그때 출범 뭐 한다고 했던 걸로 들었거든요. 내부적으로 좀 동력이 잘 결집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예.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번 대선 거치면서 좀 납득할 수 없는 편집권 침해가 너무나 많이 발생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공채 1기랑 2기 중심으로 일어섰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저희가 성명서를 썼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을 내리고 네. 그다음에 뭐 기획 취재부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 좀 맞서려고 저희가 노조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 노조 산하의 이제 중앙집행위원회 통과해서 네. 지난 5월 19일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통과되고 이제 회사에다가 단체 교섭 공고하고 이제 단체 창구 단일화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게 딱 끝나고 이제 단체 교섭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5월 31일 이제 그날 딱 끝나는 그날 이제 회사에서 갑자기 폐업을 신고했다라고 올려버린 거죠. 단체 교섭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폐업하면 단체 교섭 안 해도 되잖아요. 회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예, 그렇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기획 취재부는 뭐예요? 기획 취재부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뭐 이제 기자 경력이 없는 이제 솔봉 그룹이에요. 저희 모 회사가. 네. 그쪽에 이제 이사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커스 뉴스의 경영 지배인이라고 하시는 분하고 두 분이 이제 취재 부서의 부장을 맡아서 네. 저희 이제 대선 TF를 함께 했던 저희 이제 동기도 있고 후배도 있고 이렇게 4명을 넣어서 기획 취재부를 구성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짓을 시키는 거죠. 뭐 기자 한 명한테 뭐 4대강 16개 뭐 다 보고 와라. 기자 한 명한테요? 예. 다 보고 와라. 한 달 동안 출장을 가라. 한 달 동안 출장이요? 예. 그리고 갑자기 AI가 발생한 지역을 다 돌아봐라. 예, 뭐 전국을 다 돌라는 소리죠. 그리고 또 강원도에 산불 났었잖아요. 네. 거기 가라. 뭐 이런 종류의 지시를 계속해서 내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기획해서 취재를 해라라는 방식으로 이제 실제로 2명은 지역을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게 5월 30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월 30일 날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 내부에서는 공공연히 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괴롭혀가지고 자진해서 나가게 하려는 생각일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 기획 취재부라는 소속의 기자들은 오늘 너 빨리 전국 가서 4대강 다 취재해 이렇게 했는데 내일 네. 야 해서 폐업했으니까 이제 그만 취재해 이렇게 예, 된 거예요? 올라와라 이렇게 된 거죠. 아 근데 도대체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대선 기간 전후에 예. 노조를 만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대선 이제 시작됐을 무렵에는 그냥 그 이제 다들 그렇듯이 이제 유력 후보라고 하실 만한 분이 3분이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이게 영향을 미칠 만한 분들이 2분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마크맨 정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취재를 가지 못하는 지역은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면 받아서 쓰고, 요렇게 네. 분들은 이렇게 주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요렇게는 저희가 그 전국 다 따라다니고, 네.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이제 여유가 좀 생기면은 가거나 아니면 중요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 이제 기사는 반드시 나가는 네.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특별히 공을 들였던 게 있는데 여론조사예요. 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좀 그래픽을 다 만들어가지고 좀 여러 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다 다르니까 좀 한 군데 좀 모아놓자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론조사를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저희 납득을 못했죠. 그러니까 뭐 회사 측의 설명은 이게 너무 경마식 보도가 된다. 뭐 기준이 없이 뭐 너무 나열이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좀 공신력 있는 언론 그 여론조사 기관 몇 개를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보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모 후보죠. 홍준표 후보가 네. 홍준표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네. 내가 여론조사 내가 집권하면 여론조사 기관 뭐 2개는 없애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시점이었어요, 당시가. 네. 저희도 의심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또 나름대로 했던 게 뭐냐면 이번 대선은 되게 급박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TV 토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나름대로 이제 저희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TV 토론을 전문을 모두 다 네. 보도를 해야겠다. 네. 후보들이 무슨 말을 했나를 다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 이제 5차례였나요? 5차례 뭐의 어떤 그것들 다 전문을 보도했어요. 네. 전문을 보도했었는데 마지막 TV 토론회가 5월 2일이었을 거예요. 네. 그날 회사에서 대량으로 기사를 삭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주로 유승민 후보랑 심상정 후보 기사들. 그리고 왜요? 왜?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3인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땐 3인에 집중이 아니라 2인을 배제하는 거였거든요. 네. 유승민 후보랑 심상정 후보를 배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문을 하는데 그 전문으로 TV 토론회 중계를 했던 거를 보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고 저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찾아갔죠. 그 본사로 들어가서 이제 편집국장 대표 면담하고 뭐 면담하는 도중에 왜 이게 무슨 짓이냐 도대체 왜 이거는 배제지 집중이 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대표는 이제 좀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했어요. 그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나름의 소신이라는 걸 갖고 계신다. 뭐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누군지는 뭐 짐작이 가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뭐 회사에 뭐 나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도 계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뭐 다들 뭐 저희는 짐작하고 저희는 아마 사주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다가 그래갖고 저희가 그날 성명서를 썼었어요. 5월 2일 날 내부적으로. 네. 그래갖고 우리는 그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아무런 기사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 전문도 쓰지 말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TV 토론회 전문을 보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유승민 후보랑 심상정 후보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잘해서. 잘해서도 아니고 뭐.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도를 어떻게 하자고 물어보니까 TV 토론에서 유승민 워딩하고 심상정 워딩은 빼고 쓰라는 거예요. 에?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럼 거잖아요. 토론회에서 주고받는 말들이 막 흩날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썼어요, 성명서를. 네. 이 지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저희는 대선 날까지 일을 할 수가 없다. 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명서를 편집국장한테 전달했죠. 편집국장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난다. 아 진짜요? 큰일 난다. 회사 문 닫는다. 진짜. 예. 그러다가 그래갖고 한참 편집국 대표랑 면담 끝내고 대표랑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해서 면담이 끝났고 그리고 성명서를 쓰고 편집국장한테 전달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집국장이 계속 실갱이를 했죠. 네. 그러던 와중에 저희 정치부장이 올라가더라고. 저희 이제 5층에 사주가 그날 와 있었거든요. 네. 4층인지 5층인지. 네. 얘기를 하고 나서는 저희 실갱이 한참 하는 와중에 써도 돼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래갖고 그 상황이 적당히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인가 저희가 매일 5개씩 예고 기사를 썼거든요. 이제 그 주요 후보 5명에 대해서 네. 오늘 뭐 하는지. 네. 근데 그거 뭐 그런 것들도 막 삭제가 되고. 유승민 심상정만. 네. 어. 그다음 정말 이상했던 거는 제가 그 과정에 정말 이상했던 거는 예를 들면은 당시에 바른정당 이제 철새들이 네. 13명이 네. 13명이 탈당을 이제 해갖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쵸. 네. 그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간 기사는 제가 썼어요. 네. 제가 써서 아는데 썼는데 그날 그 다음 날인가 황영철 의원이 이제 탈당을 네, 처리한다고. 안 간다고. 탈당을 처리하면 당연히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쵸. 그 기사는 삭제가 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사이트 내에서는 바른정당원 13명이 그냥 가 있는 거고. 후속 기사가 없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그래서 근데 그 타이밍이 정말 애매모호해갖고 저희들이 다시 일어설 수도 없고 다시 모이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었고 대선은 계속되고 그런 상황에서 회사 말만 믿었어요. 그 사측의 약속만 믿었어요. 대선 끝나면 이런 일 없을 거다. 너네들이 하고 싶으면 보도할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대선 날인 5월 9일까지 어떻게 왔어요. 사실 되게 기자로서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좌절감도 많이 들었고 부끄럽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월 8일 날 아마 5월 8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날 제가 홍준표 후보 따라서 이제 뭐 부산 갔다가 대구 찍고 막 하여튼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그런 일정이었는데 네. 지역 일정 그때 2박 3일 일정이었을 거예요. 2박 3일 일정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저는 좀 일찍 왔어요. 좀 이제 그날 이제 밤 유세는 후배가 챙기기로 하고 네. 저는 이렇게 좀 쉬라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데 저는 갑자기 8시쯤인가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아보니까 저희 기사 20개가 삭제됐다는 거예요. 기사 20개가 16개가 삭제됐을 거예요. 세어보니까 거의 다 이제 그날 5월 8일이니까 당연히 대선 후보들 마지막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 마지막 기자회견 하는데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후보의 그 기자회견이 삭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기사들도 대량으로 삭제가 됐는데 그중에 그 대부분 이제 그날 아마 기억하실 건데 영감탱이 장인 네네. 영감탱이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데 그것들 다 삭제가 돼 있는 거예요. 헐. 다 삭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뭐 해명을 해달라라고 네. 다시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저희 동기들 몇 명하고 다들 회사로 쳐들어갔죠. 다시 들어갔죠. 근데 저는 그때 자다가 좀 늦게 전화를 받고 네.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회사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던 지침이 뭐였냐면은 5월 9일 대선 날까지 그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기사도 작성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5월 8일. 5월 8일 밤부터 5월 9일 대선 날, 그러니까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까지. 근데 사실 그때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기사 당연히 많이 나오고, 막 스케치도 하고 막. 스케치 기사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뭐 실시간 실시간 투표율, 그쵸? 뭐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뭐 아무런 기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 부서에만 내려진 게 아니라 전 부서에 뭐 연예인들 투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래갖고 사실상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 저희는 그 내부적으로 그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출근은
안 하더라도 네. 취재는 하고 기사는 쓴다라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회사에서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후배들하고 똑같이 그날 취재했는데 그날 저희 취재한 기사들이 아무것도 출고가 안 됐어요. 아, 쓰긴 했는데. 네, 쓰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9일 8시가 지나고 나서부터 저희가 기획했던 게 있어요. 이제 네. 프로필 기사예요. 그냥 네. 이제 그 선대위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네.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을 그 대선 한 2, 3주 정도 전부터 준비해왔던 게 있어요. 이제 근데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좀 유력하다 보니까 네. 100명 오. 좀 저희가 좀 스케일 큰 거 좋아해가지고 네. 우와,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예. 100명,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50명, 어. 홍준표 후보 30명,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했던 기획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게 네. 이제 5월 10일 날 새벽 1시, 2시쯤 넘어서 이제 대통령 확실 뜨고 나서부터 네. 이제 부장이 하나씩 출고를 했어요. 아. 출고를 해가지고 그게 하루 정도 걸려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자기 이름 걸리면 정치인들 좋잖아요. 네. 정치인들도 링크도 하고, 뭐 어떤 아.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하니까 그쵸. 사람들이 다 보고, 네. 그리고 나서 그게 5월 하루 정도는 아마 걸려 있었을 거예요. 네. 하루 정도 걸려 있다 5월 11일 날 갑자기 101개 기사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101명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백인이라는 제하의 네. 기사였고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냥 기사 하나 포함해서 그쵸. 100명에 대한 어떤 프로필 기사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딱 하루 걸려 있었는데 2, 3주 준비한 기사를요. 예, 하루 만에 다 근데 그 지워버려. 기사 되게 가치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딱 가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누가 네. 대통령 옆에 있고 네.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네. 그걸 정리하신 기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삭제를 한꺼번에 하고 회사에서 뭐라고 해요? 왜? 그때 당시에 네. 그날 아침부터 부장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야, 너 그 기사 지워주면 어떡할 거냐?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아유, 저희가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그 기사까지 지워주면 저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쪽팔려갖고 회사 어떻게 다니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말 하는데 갑자기 그날 아마 오후 한 2시쯤 됐을 거예요. 오후 2시쯤부터 기사가 하나씩 지워지다가 이제 저희 부장은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이제 네. 부장한테 지우라고 그랬는데 부장이 안 지운다. 회사 이거 왜 지우냐? 이게 정치적으로 위험이 있대요. 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정치적으로 위험이 있대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101명 이래가지고 101명을 선정한 경위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네. 그 사주가 뭐 정치에 개입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뭐 이런 네. 말도 많이 했었고 막 그러면서 그냥 프로필 기사예요. 뭐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게 아니라 네.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모여가지고 성명서 썼죠. 네. 성명서 먼저 부장이 거부하니까 부장한테 바로 대기 발령을 내린 거예요. 가능해요? 그 징계 아니에요? 대기 발령은? 저희는 설명은 뭐 월급 100% 주니까 징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근데 대기 발령도 되게 웃긴 게 자택 대기 발령이에요. 이게 한 70년대, 80년대 네. 이제 전화기가 집에밖에 없을 때 네, 네. 집에 있어야 다음날 출근하시 그런 종류의 자택 대기 발령에다가 회사원을 접촉하지 말라. 뭐 요런 네. 거 사원들 접촉하면 안 된다. 뭐 요런 네. 종류의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부장이 대기 발령 받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정치부가 직제가 개편된 거예요. 직제 개편되면서 정치부가 없어졌어요. 정치부가 전국사회부로 합쳐진 거예요. 정치부가 없어지는 게 말이 돼요, 언론사에서? 저희 또 통신사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다들 너무 황당해갖고 나가갖고 이제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했는데 뭐 씨알도 안 먹혀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바로 성명서를 썼죠. 당시에. 네. 그래갖고 성명서를 쓰고 그 다음에 있으니까 저하고 이제 분회장하고 네. 사실 좀 주동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네. 주동을 한 건 아니고 이제 다 네. 같이 저희가 제일 선배들이었어요. 저희 예전 선배들 다 잘리고 나가고 이래가지고 저희 일기인데 제가 이제 만 2년이 안 되고 이제 3년차 기자인데 근데 선배라고요? 제가 제일 선배예요. 우와, 충격. 너무 힘들겠다, 진짜. 네, 엄청 힘들었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하니까 저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노조 분회장이죠. 분회장을 맡고 있는 월요일 날 저희 둘한테도 자택 대기 발령.
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거죠. 그래갖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노조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공채 1, 2기가 전부 다 참여를 했어요. 공채 1, 2기가 전부 다 참여를 해가지고 노조 만들고 이제 언론노조에 정말 큰 도움을 주셔서 네. 노조 만들고 이제 그 하나하나 해난 것도 거죠. 뭐 단체 교섭 우리가 요구할 거 저희 뭐 임금 인상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쵸. 뭐 그냥 이런 비상식적인 일만 없게 해달라. 네. 취재활동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요런 요구만 했을 뿐이에요. 그냥 편집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건데 네. 이제 딱 단체 교섭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갑자기 회사 문을 닫아버린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폐업의 어떤 이유로 뭐 적자 이런 거 들었었는데 네. 사실 4월 달에 첫 흑자를 기록했어요. 뭐 전체 흑자는 아니고 네. 월흑자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뭐 성가셨는지 그냥 문을 닫았나 봐요. 저는 제가 포커스뉴스 취재를 하고 있긴 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5년 차인데요. 저는 한 번도 제 기사가 삭제된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삭제되면 그냥 딱 보면 기사가 없어요? 말도 안 해주죠. 사실 그게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아니 말도 안 하고 심지어는 데스크한테 고지도 안 하고 기사를 삭제해 버려요. 그 권한이 있어요. 누구한테? 편집국장? 편집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이제 전화가 와요. 어디선가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하고 지시가 내려가고. 사실 제가 지금 편집부가 아니라서 그런데 편집부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세월호를 메인에서 끌어내려라. 네. 그다음에는 5.18 관련 기사 네. 표출하지 말아라. 뭐 이런 종류의 지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사실을 편집부에 내려왔고 그거를 또 공개했던 네, 편집 기자님도 예. 저희 이제 김진우 기자라고 있는데요. 네. 편집팀에 있었는데 그분은 저희 노조 만들 때 바로 같이 안 했어요. 네. 조금 이렇게 하고 그동안 있었던 거 정리해 놓은 게 그분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비대위라고 처음에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네. 저희 비대위에 들어갔고 성명서를 같이 썼어요. 만약에 그 일요일까지 사측이 이런 거 재발 방지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네. 이런 거 공개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분이 성명서를 그분이 낸 게 아니라 저희가 낸 거죠. 네. 저희가 성명서를 내자마자 바로 그분을 콕 집어가지고는 대기 발령 내리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회사에서 고소를 했어요. 지금 고소를 한 네,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이에요. 어... 그게 근데 정말로 어이가 없었던 거는 소장도 아니고 그냥 그 고소증을 접수했다는 거. 네네. 그거 하나만 등기로 보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하나만 등기로 보냈는데 그걸 보니까 뭘로 고소한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그냥 네. 접수만 됐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까 그때서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인데 네. 그게 뭘 명예를 훼손을 했다는 건지 자체가 아직까지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기사를 제가 썼는데요. 네. 5.18이랑 세월호 이거. 근데 그때 제가 대표께 전화를 드렸어요. 네네. 전화를 하니까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기사를 너가 목숨 걸고 쓰고 싶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쓰고 싶으면 써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막 웃으면서 저는 뭐 목숨 걸고 기사를 쓰나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기사 나가면 뭐 미디어오늘의 손해배상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물 거고 형사상 다 조치 취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 얘기했더니 그냥 회사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기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성명서만 보면은 믿을 수 없다. 나 지금 니네 대표가 나 고소한다고 했으니까 증거자료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증거자료 보고 그거 데스크한테도 이거 보여주면서 이게 이 성명서가 진짜 이 카톡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증거자료를 믿을만 하냐라고 논의를 해서 기사를 냈던 거였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무튼 근데 진짜 그 당사자도 너무 힘드시겠어요. 진짜 이거 근데 또 이제 그럼 폐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교섭을 정황상으로 보면 교섭에 나와야 하니까 뭔가 약간 교섭하기 싫어서 폐업했다고도 그런 징후도 있을 수 그러니까 이거 의심인 거죠. 의혹인 건데 그러면서 명예퇴직을 신청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오늘 언론노조 포커스뉴스 분해로 성명서 하나 나갔는데 그거 초안을 제가 작성했거든요. 네. 근데 저 명예퇴직 신청서라는 거 이제 뭐 어떻게 뭐 들어갔고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아니 뭐 사측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 뭐 아니면은 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 동종업계로 이직을 할 시에 뭐 회사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뭐 요런 회사 없어졌는데 어떻게 회사의 허락을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아마 그 사측이라는 거는 포커스 뉴스가 아니라 솔본이라는 거가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솔본에 직접 고용돼 있었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 솔본의 노동조합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인정이 좀 너무 좋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압박, 겁박 이런 걸 계속 해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게 뭐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인 형태의 네. 거예요. 그다음에 건당 1,000만 원 해갖고 최대 2억까지 배상하더라. 이거 안 지키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포커스 뉴스에서 회사 그만두고 명예퇴직하고 네. 미디어오늘로 이직을 했어요. 네. 근데 솔본에 가서 말해. 나 미디어오늘로 이직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뭐 너 1,000만 원. 그거 뭐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허락 안 받으면 1,000만 원인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비밀 누설을 했을 경우에 뭐 손해배상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어이가 없네요. 그 보니까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이 취득한 정보를 회사에 반납하고 공개하지 말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정보인데 왜 회사에 반납해야 되죠? 그게 그냥 아무거나 그 노조 측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아무거나 넣은 것 같다. 그다음에 그리고 사실은 그 동종업계 이직 제한 금지 역시 네. 기술직 있잖아요. 네. 그 솔본이라는 그룹이 원래 좀 그 IT 쪽 요쪽 기업인데 네. 뭐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 실시간 댓글이 있는데 저희가 원래 이거를 생중계를 하다가 네. 지금 시험으로 또 다시 하고 있는 거라서 보시는 분들이 몇 분 없는데 네네. 마녀님께서 솔본 빌딩이라는데 그룹 이름이 똑같은 건가요? 예. 저희 그 서초구에요. 네. 솔본 빌딩이라고 있고 저희 그 편집국이 거기에 있었어요. 2층이랑 3층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블루벨벳님께서 해결 방안이라고 하면서 불법 폐업 막을 수 없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저희는 좀 여러 가지 의심들을 하고 있어요. 이 폐업이 진짜 폐업이냐, 그쵸. 혹은 그렇지 않느냐 의심들이 드는 상황이긴 한데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가타부타 이렇게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저희가 모두가 명예퇴직을 했을 경우에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동종업계를 또 만들었을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저희 이제 조합원들 몇 명은 명예퇴직 3개월 월급 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안 받고 그냥 끝까지 남아가지고 어차피 그렇게 진행되면 저희가 아마 해고가 될 거예요. 네. 해고가 되면은 나중에 이거 똑같이 했을 때 네. 위장 폐업이었다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저희 조합원들 몇 명은 끝까지 남아서 대단하시네요. 해고를 당하기로 이렇게 일단 결의한 상황입니다. 그 나중에 근데 솔본이 제가 예전에 취재를 했었는데 제가 몇 명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제 저희가 미디어오늘에서 언론계를 취재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발 취재 잘해서 다시는 솔본이 언론계에 발 못 들이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시니까 회사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회사에 가니까 아예 그러니까 출근했는데 폐업이야. 출근하고 저 안에 책상에 자기 물건이 있어요. 근데 회사 셔터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자들 물건이 다 남아있고 안에? 근데 회사 앞에 폐업 공고가 붙여져 있어서 출근했는데 폐업당한 실직자 된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매체를 창간하고 네, 그리고 네. 그 매체랑 또 다른 걸 합쳐서 포커스 뉴스가 됐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지하철 무까지 네, 중에 포커스. 포커스 있었어요. 그게 네. 솔본에서 네.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스마트폰 되니까
생기니까 이제 물가지 시장이 줄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그렇게 접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그때일 거예요. 그다음에 뭐 경제 투데이라고 해가지고 경제 관련된 거 하다가 그게 포커스 뉴스 합쳐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법인이 두 개예요. 포커스 신문사가 있고 포커스 뉴스 법인이 있는데 네. 포커스 신문사 법인은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포커스 뉴스 법인도 살아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뭐 자본 잠식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뭐 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은 포커스 신문사의 경우는 아직까지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폐업을 한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한 다음에 예. 다른 회사로 이제 새로운 회사를 만약 만들어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위장 폐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남아있던 조합원들이 부당해고라고 뭐 이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쵸. 예를 해고 들면 무효 소송을 할 수 예, 있는 예를 건가? 들면은 그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알아봤는데 만약에 동종업계에서 만들더라도 뭐 인적 물적 어떤 구성원의 동일함을 일단 증명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게 네. 증명이 될 경우에 이제 그런 위장 폐업이라는 게 노조를 막기 위한 부당 노동 행위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부당 노동 행위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법원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원상복구 명령 내리게 되면은 해고된 조합원 역시 해고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부당해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제 상황 진짜 이게 확실히 제가 기사로 쓰는 거랑 얘기를 듣는 거랑은 완전 느낌이 다르네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뭐 좀 당황스럽죠, 사실은. 뭐 예. 이게 사실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도 그렇지만은 저는 처자식이 없는데 네. 처자식이 있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이고. 그분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직장이 없어진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공채 1, 2기 분들이 이렇게 어린지 몰랐어요. 네. 저는 나이가 그래 조금 있는 편인데. 제가 32살에 입사해갖고 34살에 회사를 폐업을 한 거죠. 그렇구나. 딴 얘기인데 그 대표랑 저랑 통화를 몇 번 했었어요. 네네네. 그 사람 통화를 하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부회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임학현이요. 아 맞아. 너 임학현이랑 김도영한테 들었지. 계속 저한테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절대 아니다. 그 두 사람은 절대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왜 알려고 하냐.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젠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지역본부 문제도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통신사라 가지고 네. 지역본부랑 이제 법인 대 법인으로 계약했는데 그러면은 포커스 뉴스가 문 닫아버리면 이분들은 기사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 돈 내고 기사해갖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회사 폐업 결정이 내려진 거를 그분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하신 거죠. 자기들 뭐 듣기로는 뭐 기본적으로 한 3억 정도에서 4억 정도 갖고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보니까 지금 당장 이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직원들은 딸려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에도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도 이제 최소 5-6명씩은 있죠. 많은 데는 한 10명 넘는 곳도 있고 그분들까지 다. 네. 저희가 이게 딱 1시간을 하고 이게 바로 팟빵에 올라가는 거라서요. 김도영 기자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어쨌든 앞으로 뭐 언론노조랑 같이 후속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열심히 기사를 쓸게요. 예, 저희는 일단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명예퇴직이라거나 이런 거 돈 몇 푼 때문에 네. 뭐 그런 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냥 끝까지 일단 감시를 할 생각입니다. 네. 예, 끝까지 감시를 할 생각입니다. 네, 모르겠어요.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막 제 기사 쓰지도 이렇게 약간 너 아이템이 좀 별로야 이렇게 해도 막 짜증나거든요. 선배가 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하고요. 뭐라? 아, 네. 응원한다고요? 네. 응원 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전 내일 내일 안 한다. 월요일 날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